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서는요, 전력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변동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전력계통에서 주파수가 변동되는 원인. 자, 주파수가 변동되는 원인, 주요한 원인은 부하 변동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주파수 변동의 원인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부하 변동 특징까지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전반적인 어떤 개요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가 변동되는 원인은 뭐냐? 결국 이 부하하고 발전력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주파수가 안정됐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이제 같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기 사이드에서 보면 발전기의 전기적 출력, 즉 이게 발전기의 전기적 출력은 부하랑 항상 맞춰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터빈의 이제 기계적 입력이 이제 순수한 이 발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랑 발전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이 속도, 회전하는 속도는 항상 이제 일정한 속도로 돌아간다. 등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가속하지 않고, 속도가 낮아지지도 않고, 더 빨라지지도 않고, 등속도로 우리가 회전한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극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00rpm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운전한다, 일정하게 돌아간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기적으로 환산되면 60Hz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주파수가 일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부하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기적 출력도 부하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자, 이거는 같은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게 되면 이쪽이 커지고 이쪽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파수의 변동의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부하 변동이라고 이제 한 거죠.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불평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 여기에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아니면 혹여는 더 느려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같은 상태에서 3600rpm으로 회전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60Hz로 이제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운전하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부하가 변동이 됐어요. 올라갔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3592rpm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50mHz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주파수 변동의 주요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부하 변동이 된다. 자, 부하 변동은 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동기를 갖다가 켰다 껐다를 계속 반복하고, 집에 있는 조명도 늘 껐다 켰다를 갖다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운전되는 부하들도 있고, 굉장히 어떤 패턴을 가지고 변동되는 부하들도 있고, 그런 식이 있겠죠. 어쨌든 이 부하 변동이 이 주요 주파수 변동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조 자료로 한번 가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가보면 참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회전 기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축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의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여러분 손으로 여기를 갖다가 딱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하를 갖다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부하를 갖다가, 손에 악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손에 쥐는 악력의 크기를 갖다 부하의 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기계적 입력, 터빈의 기계적 입력이요. 손의 악력과 터빈의 기계적 입력이 이제 같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손의 악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돌린다고 생각해요. 터빈을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때 터빈이 돌리는 기계적 입력하고 손의 악력하고 이제 같았을 때, 그때가 이제 일정한 회전 속도로 돌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속도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자, 이게 이제 이극기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3600rpm으로 얘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주파수는 지금 현재 정기적 출력에서 주파수는 지금 얼마예요? 60Hz가 되는 것이죠. 발전기에서 했던 걸 갖다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극기잖아요. 자, 이극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극기, 팔극기 이렇게 확장하면서 이해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죠. 자, 이극기인 경우에 얘를 갖다가 한 바퀴 돌리면, 얘를 갖다 1회전시키면 여기에 있는 고정좌측, 전기좌측의 유기기전력은 정확하게 1주기가 갑니다. 정확하게 한 주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얘도 한 주기 갔으니까 이게 일치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1초에 얘가 60바퀴를 돌았다. 그러면 뭐예요? 60rps가 되는 거죠. 60rps. 1초에 60바퀴 돌았다. 그러면 60rp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기적 출력은 1초에 몇 주기 가는 거예요? 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주기니까 얘는 뭐냐면 60Hz가 되는 것이죠. 즉 60Hz는 뭐예요? 이게 1초 동안에 60번 반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딱 정확하게 일치하죠. 초당 돌아가는 횟수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RPM, 분당 회전수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3600rpm이 되는 거죠. 분당 회전수로 바꿔놓으면. 자, 그래서 결국 얘는 누가 돌려요? 결국 얘는 터빈이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진다. 그러면 누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통의 주파수가 커지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손의 악력하고 기계적 입력이 이제 같았을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600rpm을 갖다 유지하고 있다. 초당 뭐 60바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유지하고 있다.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60Hz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하가 증가했다. 해보죠.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의 악력을 갖다 더 키우는 거죠. 자, 여러분 잡고 있는 손의 악력을 갖다 더 키워보세요. 근데 똑같은 토크로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가. 얘가 돌아간 속도가 어떻게 돼요? 얘가 돌아간 속도가. 빨라져요? 늦어져요? 손의 악력을 더 키웠어요. 즉 이게 부하가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런 논리로 우리가 앞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악력을 키우는 그 자체가 뭐냐, 부하가 증가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기계적 입력이 바로 못 쫓아가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60rps를 유지를 못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니까 이것도 조금 더 저하되는 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얘랑 손의 악력하고 그 다음 기계적 입력, 즉 부하랑 얘랑 이게 어떤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자, 그 원인은 뭐냐면 부하의 변동이죠. 자,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하가 감소를 했어요. 자, 부하가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손의 악력이 좀 더 풀어지는 거죠. 좀 더 느슨하게 풀리는 거죠. 근데 돌리는 기계적 입력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토크로 돌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가 안 맞아서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지죠. 자, 반드시 얘랑은 반드시 일치하죠. 얘의 기계적인 속도랑 발전기 전기적 출력의 주파수랑 완벽하게 일치하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속도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동기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전기자 코일에서 만든 전기적인 회전수랑 얘가 돌아가는 속도는 이제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동기 속도라고 이제 바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기기란 이름을 붙여놓고 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얘가 돌아가는 속도는 항상 이제 동기 속도가 되는 거죠. 항상 이제 계통의 주파수랑 항상 일치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저하되게 되면 계통의 주파수도 저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속도가 빨라지면 계통의 주파수도 올라가는 거고,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냐면, 부하가 증가하면 악력이 증가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그런 관계를 갖게 해주는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동기 발전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지만, 전력계통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정한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일정한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동기 속도죠. 이제 일정한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요. 계좌자속은 여기가 N극이고 S극이니까 여기 나가는 방향, 나가는 방향이니까 요 방향이 이제 계좌자속의 이제 방향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벡터가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계좌자속의 벡터죠. 그래서 phi f, 계좌자속입니다. 얘는 이제 동기 속도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얘가 돌아가게 되면 이 전기자 본선의 유기 기전력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얘보다는 90도 이상이 이제 뒤진 쪽에 나타나게 된다.
회전이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90도 뒤진치기 되는 거죠. 자, 유기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다. 자, 원인이 된 자속과 유기기전력 간의 이제 위상은 이제 90도가 차이가 나게 되죠. 90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이 앞에 있어가지고 유기기전력이 90도 뒤에 있게 돼요. 90도 뒤에 있게 돼요. 그래서 벡터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맞아요. 회전 방향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려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전 방향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유기기전력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를 잡을 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전류는 여기 이제 전기자 전류를 말하는 거죠. 전기자 전류는 이 기전력보다는 뭐 되게 이제 다 지상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지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느리도록 그려주면 되겠죠. 단락이 났다 그러면 삼상 단락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전기자 전류가 흐르고 이쪽에 이제 그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낸 전기자 전류가 전기자 자석을 만드니까 전기자 자석과 전기자 전류는 같은 위상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범위에 이제 놓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정확하게 이제 L만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유기기전력보다 정확하게 전류가 90도 느리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죠. 렌츠의 법칙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얘에 의해서 발생된 자기장은 서로 억제하려고 하는 방향. 그러니까 위상으로 따지면 180도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R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정도 이 범위 내에 존재하는 거죠. 정상적인 부하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역률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기자 자석의 위치가 이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위치 하나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그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낸 전기자 자석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압보다 늦은 위치죠. 자, 그러면 이 자석과 이 자석이 이제 서로 뭐냐면 관계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기자니까 여기가 이제 철심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NS극으로 자석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가 이제 자극이 되고 여기가 또 자극이 되죠. 여기를 갖다 연장해서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장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방향이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될 거고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자, 자극을 기준으로 N극하고 S극이 있으면 자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력선이 나가는 쪽을 N극, 자, 들어가는 쪽을 S극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자극이 되니까 전기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자극이 되니까 여기가 뭐예요? 들어가는 쪽이니까 여기가 S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나가는 쪽이니까 여기가 N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기자 자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계자는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하려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오도록 도와주는 쪽이에요? 아니면 오는 걸 갖다 방해하는 쪽이에요? 그렇죠. 방해하는 쪽이죠. N극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얘한테 작용할 때는 뭐냐면 여기 역토크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서로 오는 걸 갖다 방해하는 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토크로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터빈이 얘를 돌리게 되는데 얘를 갖다 돌리는데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 부하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얘를 갖다 돌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돌리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부하가 크면 클수록, 즉 전기자 전류가 점점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자, 부하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이 전기자 전류가 점점 커질 텐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석의 세기도, 얘가 만드니까 얘의 자석 세기도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역토크도 더 증가를 한다는 뜻이다. 이쪽으로 돌리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속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하가 작은 상태에서는 작은 토크만 필요하지만 부하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기계적 토크를 갖다 더 증가시켜야 되죠. 즉, 터빈의 입력을 갖다 증가시켜서 더 세게 꼬는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뭐냐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하가 증가하면 아까 악력이 제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토크로 돌렸을 때는 속도가 떨어질 거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앞에서 받쳐준 이 자석이 이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한 힘이 얘는 일이 돌려고 하는데 이 못 가게 하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진다. 즉 악력이 증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부하가 감소했다. 어떻게 돼요? 이 전기자 전류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자석의 세기도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역토크도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력이 약간 풀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토크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얘 돌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주파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것까지 좀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전기자 자속의 기본 벡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계좌 자속이죠. 이제 계좌 자속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고, 회전 방향을 갖다 일이 든 거예요. 이쪽 방향을 뒀을 때 이제 이런 벡터가 나오죠. 그러면 전기자 자속과 이제 계좌 자속과의 이제 관계 벡터인데, 사실 우리가 상차각이라고 하고, 이제 이걸 갖다 여기서 이제 토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보면 이제 상차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각이 굉장히 중요한 각이 되는데, 그 각은 뭐냐면은 이 두 개의 합성 자속입니다. 두 개의 합성 자속을 갖다가 우리가 파이 R이라고 썼죠. 이게 파이 R은 여기 로테이터의 R이 아니고 리절턴트, 이게 합성 자속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좀 헷갈려서 제가 다른 교재에다는 그냥 파이 네트라고 주로 썼던 그 명칭이 이제 그겁니다. 자, 합성 자속 리절턴트 해가지고 파이 R이라고 쓴 겁니다. 로터가 아니고요. 이 합성 자속과 계좌 자속 간의 두 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기 델타를 갖다 우리는 토크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정기적으로 변환되면 이게 정기적 상차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력계통을 다룰 때는 이 토크각 상차각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 토크각 상차각을 갖다가 얼마나 유지하면서 운전하느냐가 안정도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요렇게 어느 정도 이게 토크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갖다가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계좌가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 S극이 되고, 여기가 이제 파이 F가 되는 거죠. 파이 F가 되고, 여기가 파이 R이 되는 거죠. 이게 합성자석이에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토크각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게 계속 돌아간다. 이 각을 갖다 유지하면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때요. 이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회전 속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600rpm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지금 얼마란 이야기예요? 제 2극기니까 지금, 예. 전력계통의 주파수는 60Hz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자, 부하가 증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얘가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면 당연히 전기자 자속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죠. 이제 여기는 그냥 동일한 역률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증가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부하만 간단하게 증가한다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성 자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합성 자속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토크각이 어떻게 돼요? 토크각이 이 각이 점점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벌어져요.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이 토크각은 점점 증가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토크각은 점점 증가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러다가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를 갖다 몇 도까지만 허용을 하냐면 90도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90도까지만 허용해서 우리 나중에 이제 전력 상차각 곡선을 갖다 그려볼 텐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인 곡선으로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사인 곡선 해가지고 여기가 90도에서 최대가 되고, 뭐 이때까지만 우리가 안정도를 유지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최대 토크각이다, 상차각이다. 결국 이 각이 9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불안정한 쪽으로, 즉 동기 탈조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절턴트 자속하고 그다음에 파이 F 자속 간의 서로의 어떤 관계성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개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런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손은 부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자석 중에서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하니까. 전기자 자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기자 자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은 뭐냐면, 이제 터빈의 기계적 입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좌 자속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를 갖다 여기다가 전달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이제 물론 여기서는 어느 정도 각을 유지한 상태예요. 이제 그러면 서로 에너지를 갖다 제가 이쪽으로 전달시키고, 이 에너지를 갖다 터빈의 에너지를 갖다 이쪽으로 전달시켜주고 싶으면, 이 부하에다 전달시켜주고 싶으면 얘가 버텨줘야 돼요. 얘가 버텨주지 못하면 전달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얘가 만약에 버텨주지 못하고 밀려나면은 그 에너지, 아주 작은 에너지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못 버텨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고. 그래서 얘가 버텨준 만큼 이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쪽에 버텨주는 만큼. 그래서 이게
이 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냐면 이 각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관계가 깨진다는 이야기죠. 한쪽이 뭐냐면 그 상태에서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기계적 입력은 갖다 굉장히 증가한 상태가 되는데 얘는 뭐냐면 버텨줄 힘이 없는 거죠. 소위 말하면 버텨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전달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전달도 안 되면서 얘는 얘를 받쳐줄 수 있는 얘가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는 가속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이제 버텨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이 델타각이 몇 도까지가 한계라고요? 90도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부하를 계속 증가했더니 그 델타가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러다가 90도까지만 서로 얘가 이제 받쳐준단 말이에요. 9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 기계적인 입력은 커졌는데 얘는 커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를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손이 밀리겠죠. 지금 뭐예요? 얘가 더 빨리 돌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건 뭐예요? 가속이 되겠죠. 굉장히 빠른 가속이 나타나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서 동기탈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얘를 갖다가 잡아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정적인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각을 갖다가 얼마까지만 허용을 하냐면 90도까지만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부하 증가하게 되면 여기 쭉 이게 기계적 입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기적 출력이에요. 이게 부하라고 보면 돼요. 부하하고 기계적 입력하고 이렇게 맞춰서 안정적인 델타를 갖다가 유지를 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부하가 변동되면 같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맞춰가요. 이렇게. 정기적 출력, 그 다음에 기계적 입력 올려가면서 계속 맞춰가요. 이렇게. 근데 몇 도까지는 맞춰가냐면 90도까지는 서로 이제 맞춰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춰가요. 계속 이렇게 맞춰가요. 얘가 이제 버텨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기적 출력이. 왼쪽 손이 벽을 만들어줘야 얘가 이제 계속 더 밀어서 에너지를 갖다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쭉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기계적 입력은 계속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정기적 출력은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더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벽이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밀려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가속하게 되는 거죠. 얘가 밀려서 이제 가속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뭐라 하냐? 동기탈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여기 델타각을 갖다, 여기서는 이제 토크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건 이제 상차각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이 값을 갖다 안정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20에서 30도를 넘기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쭉 이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할 이야기들은 이런 메커니즘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이해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부하는 여기에 악력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터빈의 기계적 입력. 이게 이제 실질적인 발전력이 되는 거죠. 얘랑 밸런스를 맞았을 때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정운전이죠. 근데 부하가 증가했다. 즉, 악력이 증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돌리기에 더 뻐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뭐요? 같은 에너지로 돌리다 보면은 당연히 속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돌리는 속도는 바로 뭘로 반영된다고요? 전기적 출력으로 반영되는 게 주파수다는 거죠. 주파수가 바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좀 빨리빨리 좀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통에서 자, 발전기의 정기적 출력과 기계적 입력이 불균형이 발생하면, 자, 그 원인은 뭐라고요? 주요가 이제 부하 변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발전기의 회전 속도의 변동으로, 여기 이 속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전기의 회전 속도의 변동으로 주파수가 변동된다. 얘의 회전수가 바뀌면 여기에 있는 주파수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변동된다. 자, 주파수가 변동되는 원인은 이제 이와 같다. 자, 불평형을 만드는 원인들이죠. 자, 부하 변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랑 같아지지 않는 원인이에요. 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일단 불평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부하 변동이죠. 제철 부하가 가장 이제 심각하게 변동하는 거죠. 양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게 이제 제철 부하죠.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제철 부하가 운영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부하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전등 부하 등 빈번한 부하 개폐로 인해서 주파수 변동은 당연히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요
주파수가 변동되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이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원인들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원인이죠. 정상적으로 부하를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2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비정상적인 원인에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발전기들이 뭐 수백 대 물려가지고 병렬로 운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한 대, 두 대씩 이렇게 탈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결국 부하 변동과 비슷한 거죠. 자, 밸런스가 깨지는데 부하는 가만히 있는데 발전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자, 이 경우는 이쪽이 기계적 입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죠. 자, 부하가 이제 대규모로 뭐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제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계통에 사고가 발생했다. 뭐 삼상 전략 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게 되면 또 굉장히 가속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가 고장나는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뭐냐면 여기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주파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주파수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하 변동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 변동 특성은 다양한 부하로 구성되어 있다. 수만 가지 부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전등, 뭐 동력, 냉방 등. 자, 얘네들 부하들이 순시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순시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끊임없이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좀 구분을 하면, 뭐 순시적, 시간적, 계절적인 어떤 끊임없는 변동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조금 더 약간 의미 단위로 구분하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초 단위, 분 단위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일어나는 변화, 그 다음에 월 단위, 계절 단위 변화, 그 다음에 매년의 수요의 증가, 이런 식으로 부하 변동을 갖다 시간 단위로 좀 이렇게 쪼개서 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점점점 시간의 범위를 넓혀서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 초 단위, 분 단위가 모여서 시간 단위가 되고, 시간 단위가 모여서 월 단위, 계절 단위가 되고, 월 단위, 계절 단위가 모여서 그다음 매년의 수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누적돼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참조 자료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좀 참조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간 부하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이제 따라서 이제 부하 변동을 갖다가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이제 일부하 곡선이 됩니다. 자, 요건 우리가 매일같이 어디서 늘 확인할 수가 있냐면 전력골에서 홈페이지 가면은 오늘 뭐 사용하고 있는 양이 정확히 그래프로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어제 사용하는 양과 오늘 사용하는 양을 갖다가 우리가 오버랩 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새벽이니까 전기를 많이 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침 되면서 좀 썼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오후 시간에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부하가 감소하는 뭐 그런 형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형태죠. 자, 그래서 시간 단위로 좀 쪼개보면 아주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미세한 변화가 있겠죠. 미세한 변화가 있겠죠. 그 이제 이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분단위 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겠죠. 수시로 뭐 불규칙하게 전등 껐다 켰다 뭐 다양한 부하들도 껐다 켰다 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그런 변화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갖다 초단위, 분단위 변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에 의해서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빈번한 부하 궤폐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껐다 켰다 계속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서는 갖다가 이제 평균선만 쭉 그어놓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룬 내용 중에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파수 제어의 대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파수 제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주파수가 우리가 바뀌는 원인은 부하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요 뭐냐면 주파수 변동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파수 제어의 어떤 주요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간 단위가 이제 좀 더 확대된 거죠. 이제 시간 단위죠. 시간 단위는 요걸 보면 되죠. 일간을 보면 되죠. 일간을 시간 단위로 보게 되면 요런 패턴을 가지고 변한다는 것이죠. 나라마다 그다음에 이제 계절별로 좀 차이가 나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을 보면 겨울이 이렇게 생겼죠. 겨울이 요거죠. 겨울이 요거고, 여름 한번 봐볼까요? 여름은 어떤 거예요? 여름이 요거 색깔이니까 요거죠. 오히려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겨울에가 더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난방이 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냉방보다 난방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새벽에도 틀어야 되죠. 그죠? 1단위 패턴들은 계절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 가을은 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시간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 단위. 시간 단위의 변화인데, 시간 단위의 변화는 뭘로 대응하냐면, 초단위, 분단위 변화에 대한 발전소 쪽에서 대응은 뭐냐면 주파수 제어를 통해 가지고 얘를 갖다가 처리를 합니다. 주파수 제어하면 우리가 뭐냐면 AGC입니다. 자동 발전 제어입니다. 자동 발전 제어를 통해 가지고 얘를 갖다가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하게 될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단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뭘로 대응을 하냐면은 하루 전에 발전기 기동과 정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발전기를 이런 패턴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전에 그걸 예측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발전기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뭐냐면 시간대별로 어떤 발전기를 사용할지를 갖다가 이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의 기동과 정지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요 시간대는 어떤 발전기들이 투입되도록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물론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냐면 발전기를 갖다가 이 시간대에 이제 들어가기로 하는 발전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 발전기를 갖다 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오토 모드로 돌려서 뭐냐면 AGC로 이제 운전하고 이제 대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발전기들을 갖다가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이제 해당하는 시간대에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투입을 하겠죠. 뭐 여기 여름 잠깐 보면 여기를 갖다 여기는 이제 투입이 되고 여기는 일부가 정지가 되고 다시 투입하고 이건 정지가 되는 그런 순서대로 쭉 이제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이제 미세한 양들은 뭐냐면 이제 AGC로 이제 자동 모드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제어해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갖다 좀 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이런 영역은 뭐냐면 AGC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 단위, 계절 단위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월 단위, 계절 단위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월간 부하 변동이라는 그래프로 볼게요. 이거는 월 단위, 계절 단위예요. 자, 월 단위, 계절 단위는 이렇게 변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겨울에 난방 때문에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그렇죠. 냉방 때문에 많이 쓰고요. 이게 이제 누적되면 이제 이거라고 보면 되겠죠. 기본 부하 추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런 패턴으로 왔죠. 이 부하가 이렇게 감소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쪽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가한다. 그래서 매년 수요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건데, 이게 이런 패턴으로 매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패턴으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월 계절에 대한 단위의 변동에 대해서는 뭘로 대응을 하냐면, 연간 발전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이걸 갖다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수요 증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요 증가는요, 아까 이제 월 단위, 계절 단위 변화가 이제 누적되면 이제 그게 이제 증가냐 감소냐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매년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는 쪽으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매년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뭘로 대응을 하냐면 발전 설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 어디에서 이제 실제 다루게 되냐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다룹니다. 이게 장기 계획이죠. 15년씩 끊어가지고 계속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있죠. 이제 지금 이제 9차죠.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10 플러스 15년을 하는 거죠. 당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요걸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발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수요를 갖다 예측을 합니다. 매년 어떻게 수요가 증가할 것인지를 갖다 예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설비하고 신규 설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설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없어지는 부분도 있죠.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걸 감안해서 이제 수요보다는 발전량이 커야 되니까 새롭게 이제 건설해야 될 발전량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매년 어떤 식으로 발전소를 갖다 건설해 나갈 것인지 어떤 종류의 발전소로 건설해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걸 갖다 이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환경이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한번 뭐 15년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그 15년, 앞으로 15년씩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발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나간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뭐 또 새롭게 해 나가고요. 수요 예측도 새롭게 하고 그렇죠. 매년 해보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차가 나는 걸 갖다 다시 수정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오차가 났는지를 갖다 서로 논의하고, 자, 그래서 이제 수요도 새롭게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발전 계획도 새롭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 변동 특성에 보면은 이렇게 순시적, 시간적, 계절적으로 이렇게 이제 순시적인 게 쌓여서 시간적이 되는 거고, 시간적인 게 쌓여서 일이 되는 거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월, 계절 단위, 그 다음 년 단위 이렇게 쭉 이제 확대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변동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좀 의미 단위로 나누는 거죠. 초 단위, 분 단위의 변화는 일반적인 어떤 빈번한 어떤 우리의 부하 사용이죠. 이것이 이제 주요 우리가 말하는 주파수 변동의 주요 원인이고, 우리가 이제 다룰 이제 주파수 제어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시간 단위에 대한 변화는 우리의 일부와 곡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루 전에 이제 발전기 기동 전기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월 단위, 계절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발전 계획을 세워서 이제 대처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매년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장기 전원 개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장기 전원 개발 계획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장기 계획이죠. 15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예요? 수요가 늘 것인지 줄 것인지를 갖다가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앞에서도 시간 단위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주파수 제어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하 변동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 단위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룰 대상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부하 변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이 성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쪼개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소 변동 성분, 단주기, 장주기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부하죠. 우리가 불을 껐다 켰다 굉장히 불규칙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미소 변동 성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시각각 불규칙으로 변하는 그런 부하. 그 다음에 어떤 부하들은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동하는 부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얘네들이 이제 시간을 더 두고 봤을 때 뭐냐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갖다가 장주기, 이게 더 시간을 더 두고 누적으로 봤을 때는 얘들이 이제 상승한 쪽으로 가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분이 합성돼서 이렇게 실질적인 부하 변동이 구성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파수 제어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간적 부하 변동을 가지고만 분류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구분해놨던 초단위, 분단위의 변화를 갖다 좀 세분화해서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는 대략적으로 이런 관계로 이제 규약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변동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부하가 이제 증가하는 쪽만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이런 그 부하의 변동에 대해서, 부하의 증가에 대해서 결국 뭐냐면 발전력이 그에 대응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결국 부하가 증가했다 그러면 악력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터빈의 기계적 입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라면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파수가 어느 한계점까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터빈이 망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파수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보호를 해줘야 될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에너지가 이제 가압이 되죠. 즉 이걸 더 세게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감당을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제어 분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